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최근에 도쿄 케어쇼와 더불어서 후쿠오카 시설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시설 견학과 케어 매니저님과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일본 장기항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가 적용할 방향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장기항 보험 제도는 우리나라에 8년 앞서서 200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노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안으로 장기항 상태에 돌입을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능한 최대한 이용자가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인데요. 이 일본의 장기항 보험을 개호보험이라고 합니다. 이 개호보험의 테두리는 현재 우리나라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 장기항보험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항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에게 등급을 내서 적용하는 장기항 등급제에 대응하는 일본의 요개호 이용자 1에서 5등급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장기항 상태 돌입 전 예방 단계인 요 지원 1, 2단계까지도 모두 테두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장기항 등급 이전 단계 노인에게 노인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사회복지 법인이나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이 되는 서비스, 뭐 그외에 복지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서비스들이 있으나 일본은 이 모든 것을 하나의 테두리에 넣어서 보험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2019년 지금 띄워드리는 건 2019년 자료이니까 최신 바뀐 개호보험에 대한 내용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일본에서 개호보험을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공하는 방문 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 단기보호, 요양원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선택해서 집에 계시다가 하는 그 단기보호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 단기보호 활성화 잘 안 돼 있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소규모 다복합 다기능 서비스, 거택 개호 서비스, 그리고 24시간 내내 무제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짧게 여러 번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 24시간 대응 서비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주간보호센터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 서비스, 주치의가 상주하는 데이케어가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데이 서비스, 데이케어만 나눠진 것도 아니고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가 나눠져 있어서 소규모에는 더 많은 수가를 제공하고 대규모에는 1인당 더 적은 수가를 제공해서 소규모 시설에게도 세세한 특화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수가가 통일되어 있어서 수익 구조 많이 올려드렸죠. 대규모로 최대한 많이 가고 있죠. 예, 그런 것과 좀 대비가 되더라고요. 인정 방법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공단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소견을 봐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지만 일본은 주치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주치의에게 의견서를 받아서 첨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치의 제도에서 파고들어 보니까 우리나라 경우 주치의 제도 도입이 좀 쉽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상황이 보이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 의사의 반대로 국민 주치의 제도가 사실 계류되고 있어서 2025년 이전에 통과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이 도움을 주신 케어 매니저님께 확인을 해보니까 일본은 주치의에게 의견서를 받아서 심사 판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이 나오는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등급이 나오면 제공되는 개인별 장기항 계획서가 있죠, 우리나라는. 근데 그 중심에 일본은 케어 매니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요개호, 그러니까 장기항 보험 등급이 나오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장기항 계획서라고 하는 계획서를 우리 공단에서 작성해서 어르신들에게 장기항 인정서와 함께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방문 요양을 몇 회 할지, 주간보 몇 회 할지, 요양원을 이용할지, 재가를 할지 이런 걸 표시를 해주고 몇 회나 비용을 표시해주긴 하지만 실제 현실은 어떠냐면 각 보호자나 어르신이 각각 개개인들이 하는 요양원이나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서 기관의 시설장님과 상담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받다 보니까 아주 한정적인 정보로 이 대표님이 얘기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각 시설의 대표님들이 하는 사업의 종류에 맞춰서 이 개인별 장기항 계획서를 변경되거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에 반해서 일본은 케어 매니저 제도가 좀 잘 돼 있고 수급자의 이용 욕구를 면밀히 파악해서 최대한 중도의 입장에서 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복합적 플랜을 제공해서 서비스를 맞춤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물론 케어 매니저들도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완전히 중도를 지키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어렵겠지만 매번 개호보험이 제정되거나 새로운 시설들이 개업을 하면 이 법도 다 외우고요. 주기적인 지역 케어 매니저 모임을 통해서 각 시설의 특징 및 서비스를 확인하고 이해를 계속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가 나는 이 이용자를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해서 이용자에게 맞춤형 케어 플랜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다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플랜이 될까 싶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호자와 어르신이 각 시설의 대표님의 의견에 치중돼서 서비스 이용이 결정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는 다양한 선택권, 그리고 이 부분을 실제로 보호자보다 노인이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가지고 실행한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앞에서 일본은 요지원, 요개호 모두 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지원 1, 2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역 포괄 지원센터의 담당자가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센터에서도 각각의 전문가와 더불어서 경력직 케어 매니저, 주임 케어 매니저가 소속되어 있어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복지센터와 치매 지원센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지원 제도들이 있으나 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전체적으로 알고 수행하는 전문가가 흔치는 않죠. 따라서 개별적인 이용자의 욕구를 파악을 해서 맞춤 서비스를 안내하고 진짜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계속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 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본은 시설의 단기 입소에서 식사, 목욕,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기 입소 또 꽤 활성화가 돼 있었고요. 유료 양로원, 실버스테이에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따로 제공하는 비용을 받고 이용하는 생활기호, 입조자 생활기호, 요개호 3, 4, 5등급에 해당하는 어르신이 입소하는 우리나라 요양원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요양 양로원, 이 세 가지 단계로 개호보험 대상자가 시설 입소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특이한 점은 유료 양로원이나 실버스테이에서 내는 주거비용을 이용자가 따로 내시고 해당 개호보험 서비스는 따로 본인부담금을 10%, 30%를 내서 본인부담금을 따로 또 이렇게 내는 등 주거비용이랑 서비스 비용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고령자 주택이면 주택, 실버타운이면 실버타운, 요양원이면 요양원 등 한 번에 비용을 지불하면 그 본인 부담이 크든 작든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서비스가 좋든 좋지 않든 딱 얼마 이렇게 해서 입소를 결정하는 것과 다르게 정말 세세하게 그 서비스가 나누어지고 주거 비용은 따로 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예, 특히 인력 추가 배치나 전문인 배치, 프로그램 가산, 그리고 몇 가지 단순한 가산 제도를 가진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2,000개, 3,000개가 되는 가산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기관에. 그래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만큼 더 받아서 서비스를 만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이용자가 100만 명이 우리나라하고 1,000만 명이 육박하는 일본과 비교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사실 보험료율도 굉장히 많이 차이 납니다. 내는 보험료도. 우리나라는 사실 몇 천 원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이 장기요양 보험료가 일본의 개요보험료는 몇만 원 단위가 기본입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시설에 입소하고 난 뒤에도 이용자의 자립적인 일상을 위주로 서비스가 발전되어 왔기에 우리나라 노인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건가? 내가 입소한다니, 내가 요양원이라니 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덜 들 수 있도록 발전시키려는 부분이 보이는 게 뭐냐면, 그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평가 기준에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간보호 요양원 상관없이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세제, 칼, 가위 이런 것들이 다 제한사항입니다. 위험사항입니다. 근데 제가 일본 시설 같은 경우에 N번째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가봤는데 방문을 할 때마다 느낀 점이 어르신들이 요리도 하고 밭도 메고 빨래도 하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본인의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한 일상에서 수행하던 것은 계속 수행할 수 있게 서비스가 제공이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간 곳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났던 지역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이번에 케어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니까 실제 대부분의 것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서비스 제공자인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에게 참 쉽지 않은 일이겠죠, 이게. 그렇지만 입소하는 한 명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집에서 생활하는 대신에 다른 집에 사는 거야, 그냥 나는 다른 집에 가는 것 뿐이야 라고, 이사하는 것 뿐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가능한 제도가 되었으면, 우리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노인을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능이 떨어진 한 명의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일본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보험, 그리고 우리나라와 짧은 그런 비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은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지역의 전문가 케어 매니저님을 위해서 이 영상을 바칩니다. 다음에 여러분들께 꼭 소개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고,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